자, 시작할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원철입니다. 박수! 오늘까지 해서 8번 8주 동안 빡세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면 여기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 한 분은 경력이 한 10년 되신 분이 계셔갖고 상가만 한 8년은 나중에 자문도 좀 인상은 거의 산적같이 생겼어요. 마음은 끝내주기 좋습니다. 2년 된 지가 벌써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또 초보자들도 있을 거고 잘 정리를 8주 동안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수 있게 영상 제공하니까 아마 자신감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 지식들 있잖아. 그게 정리가 싹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업계에서 상가만 지금 25년 차가 됐으니까 별별 경험을 다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상가몽당 카페 보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질문 올라온 게 있거든. 질문을 많이 올려요.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야.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발생한 건데, 자, 예를 들어봐요. 임차인이 있었는데, 올해 7월 말에, 아직 기간이 남았지. 그런데, 명도를 다 해주고, 보증금 돌려 받고, 키 넘기고, 그리고 퇴점을 했어. 보통은 권리금 우리가 받고 나가려고 하잖아. 그 상태에서, 기간은 아직 남아있어.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계약을 할 수 있게 컨택이 된 거야. 인근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해가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한테 들어온 사람한테 바닥권리금 같은 걸 받으려고 그래. 학원 자리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갔던 기존 임차인이지. 그런데 계약 기간은 7월까지 남아있잖아. 퇴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리금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야.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임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중개사님 입장은 임대인 입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이거든. 근데 이게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 20년 기간 동안. 그리고 권리금 조항 자체가 상임법에서 개정된 지도 지금부터 한 5, 6, 7, 8년 전에 개정됐잖아. 원래 권리금 조항이 상임법에 없었었거든. 그러니까 한 7, 8년 동안 그러한 판례나 그러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달았어. 자, 일단 명도를 했지. 그잖아. 나갔다 그랬잖아. 보증금 정산 받고 키 넘겨주고 나갔잖아. 근데 계약 기간은 원래는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점유권이 없잖아.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판례가 없어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인정할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는 거거든. 신규 임차인 데리고 와서. 맞잖아. 분명히 상임법에 임차인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의 자격을 현재 갖고 있을까?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업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미 명도를 해주고 키 넘겨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까 임차인의 자격을 우리가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근거가 없잖아. 계약기간 남아있지만 해지를 한 거잖아. 끝난 거잖아. 무슨 말이 물론 나중에 이게 소송이 되고 어쩌고 대해서 어떨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법 상식에서는 임차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인하고 기존 임차인의 문제니까 우리 중개사는 그 계약서 쓸 때 특별히 특약을 달 것도 우리는 없다. 그 두 사람만의 문제잖아. 그리고 우리가 중개한 것도 아니고. 됐죠? 이런 질문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자, 그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임대차는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고 인터넷 뒤지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강의를 전혀 안 하고 책에 그 전에 샀던 중개식물 바이블 책에 없던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정리를 따로 했어. 그게 뭐냐면
장애인 편의시설. 법이 굉장히 강화돼 갖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리가 어떤 업종으로 임대 맞출 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기재 변경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돼. 그러면 어떤 업종을 임대 맞출 때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이해되시죠? 우리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 있죠? 그러니까 업종마다 그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해야 될 요건이 달라. 그래서 이 자료는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처음으로 그 내용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법이 그렇게 강화된 게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도 중개하신 분들도 많이 막혀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특히 의원으로 임대 맞출 때 골 때려요. 의원으로 임대 맞출 때. 자, 그래서 8주 동안 하고 오늘은 강의 몇 시간 하죠? 자, 그래서 강의를 지금부터 합니다. 자, 그럴듯하죠?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완성. 그러니까 마무리를 져야지. 예. 그건 어떠한 계약 문제라든지 인생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아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개념을 좀 잡아.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자, 우리가 상가 중개를 하는데 상가 중개를 하는 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분류를 한번 해봤어. 일단 상가 소유권 매매도 우리가 손을 대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임대를 맞추는 쪽도 손을 대겠지?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쪽에는 분양상가, 신규로 공급되는 분양상가도 우리가 손을 대야 돼, 안 대야 돼? 대야 돼. 파주 운정 많잖아. 거기 지금 GTX-A가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 거기까지는. 그게 올해 연말인가요? 내년인가요? 올해 연말이죠? 지금 이제 동탄 쪽만 몇 개 개통된 상황이잖아. 그 앞에가 상업지역이죠. 거기 상가들 많죠? 무시하게 많죠? 선별해서 잘 하셔야 되거든. 거기 MGM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줘요? 6%에 4%를 줘? 중개사한테? 상권 정말 안 좋은데. 좋은 상가, 좋은 입지의 상가는 한 2%밖에 안 줘요. 2%짜리도 있어요? 그럼 좋은 거야. 임차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임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분양도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좋은 상가라면. 맞아, 안 맞아? 제가 올해 지금 카페에다가 글을 써서 올리는데 제가 4월 30일 지금 이제 한 달 됐네. 아실 거야. 제가 분양 받았어, 하나 또. 검단 신도시 거. 하나. 그래서 그걸 왜 분양 받았는지를 글로 써서 지금 이 칼럼처럼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어. 왜 이거를 7억이나 돈을 분양가가 7억 몇천인데 왜 내가 분양을 전문가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글을 한 지금 3편까지 썼어요. 상권, 입지, 금액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정말 될 거예요. 나중에 봐. 지금 찾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임대도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임대도 여기 보니까 신규 임대 그다음에 무슨 임대라고 표현돼 있어? 승계 임대. 얘는 공실상가의 어떤 업종을 임대 맞추는 경우. 그다음에 얘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승계 작업이 있지, 권리금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쪽으로만 이걸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단 몇 가지가 있다고? 분양상가 투자하기 위해서 MGM 받고, 그 다음에 일반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 이거 8억에 팔아줘, 5억에 팔아줘라고 매매 의뢰를 했을 때 거기 된 중개 보수 받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신규로 임대 맞추는 경우. 이것도 중개 보수지. 여기는 중개 보수 제한을 받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조금 리액션 첫날이라도 알잖아.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 강의 재밌어야 돼. 우리가 뭐지? 내 스타일 아시는 분들 몇 명 있잖아. 자, 우리가 노래방, PC방, 당구장 하다 보니 우리 중개업도 우리가 지금 개공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서 하다가 나중에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잖아. 누구한테 넘겨?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죠? 가수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거 빼고, 10년 이상 된 빼고, 하고 계신 분. 우리,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젠가, 물론 거기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할 때가 있으면 갈 수도 있잖아. 경험치도 쌌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권리금 받고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원복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넘겨요? 아니, 원복이에요? 새로운 중개사님한테 2천이든 3천이든 받고 넘겨야 돼. 맞죠? 그것도 권리금 자금 맞죠? 누구한테 넘겨? 35회. 36회. 항상 그래 왔어. 항상. 어차피 협회나 이런 데 맵을 보면 앞에 선배들이 있는 거 많이 보잖아, 우리가. 맞잖아요. 매년 얘기해. 33회 때는 34회한테 넘겨라. 32회 때는 33회한테 넘겨라. 그때는 처음에 자격증 딸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많이 해. 알잖아.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지. 지금은 열정이 조금 다운됐죠? 점점 무서워지고. 이 네 가지를 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저는 무조건 다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관점이에요. 나는 무서워서 그러면 안 돼. 난 돈 안 벌겠다고 똑같아. 물론 그러려면 상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입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아이템,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걸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분양상가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어? 이런 데 많이 있겠죠? 재건축, 재개발 할 때도 그 처음에 재건축, 재개발하면 단지대 상가 신규로 공급되는 거 아시죠? 그럼 걔도 초창기는 조합원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분양하는 거 맞잖아. 지금 뭐 등촌동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자문이 가끔 들어와. 근데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 거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 구역인데 5층짜리 단지대 상가야. 전철역하고 지하에서 연결됐어. 그런데 조합원들이 좋은, 그 건물에서 좋은 입지 있지. 다 가져갔어. 일반 분양분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상가들이 아니고 후명부 있잖아. 걔만 남았는데 걔를 분양을 해. 그래서 그거를 갖고 찾아오는 거야. 상담원이.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왜? 분양가는 싸겠어? 비싸겠어? 요새 상가 분양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좋은 입지는 이미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은 저렴하게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로 입지가 안 좋아. 그 건물 내에서 입지가. 그러면 높은 분양가에 그걸 분양받아갖고 임대를 맞춰야 되잖아. 못 맞춰요. 그래서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담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록 해줘야 돼? 말려야 돼? 말려야 되겠지? 자, 그래서 분양상가, 그 다음에 MGM, 매매상가, 중개보수, 그 다음에 신규 임대 중개보수, 여기는 권리금수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 권리금 계약 행정사가 한다는 얘기 들었죠? 정리할게. 여기 뒤에 있어. 이제 다 정리가 됐어. 자, 어떤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 우리 권리금 계약 해도 돼, 안 돼? 돼. 뭐만 안 하면 돼? 계약서만 쓰면 돼. 그럼 계약서 쓸 때 누가 필요해? 얼마야? 아니야. 30만 원 정도 맞잖아. 아니, 5천짜리 권리금 계약을 해. 그래서 거기서 5%를 받으면 250이잖아. 그냥 줘버려. 그런데 사실 그냥 넘어가기도? 왜? 그 행정사가 그런 거 계약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 근데 결론은 그냥, 내가 행정사한테 30 정도를 준다는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권리금 작업은 계속해도 된다. 대법원 판례로 완전히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예.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 정도는 다 하고 있죠? 일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아, 맞다. 그냥 시간 있을 때 이런 거 다 지금 뭐 본인들이 인스타를 하고 계시거나 뭐 블로그를 쓰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계속 한번 꾸준히 이건 해보시고요. 자, 분양상가도 이렇게 간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 둔 거예요. 자, 상가 중개 특징 같은 거는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도 알 수 있다. 지금 급한 게 얘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요걸 먼저 배울 건데 이거를
노래방 하나를 중개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정리돼. 8주 끝나면. 정리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자, 요것만 오늘 개념을 좀 잡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까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중개를 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계획상권이라고 표현할 거야. 자, 상권을 갖다가 제가 임의대로 계획상권하고 자연상권이라고 분류를 했어. 요 강의를 들은 분들 기억날 거야. 자, 그럼 이게 뭐냐면, 계획상권은 신도시 있지, 택지개발지구는 원래 상권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상가가 공급이 되면서 나중에 인위적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데를 뭐라 한다? 계획상권. 왜냐면 우리 중개할 때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이게 구분 안 되면 헷갈려. 두 번째, 자연상권은 뭐냐면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지역 있고 거기에 상권이 형성된 곳 있지. 그런 데를 뭐라 한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연상권하고 계획상권을 생각을 해봐. 자, 파주 운정 신도시니까 신도시 맞잖아. 완전히 계획이잖아. 그 계획상권이야. 자, 그 다음에 사시는 데가 우리 암사동이야. 거기는 자연이야, 거의. 그죠? 자연이고. 지금 다산 신도시에 계시죠? 계획상권이고. 혹시 거주지가 어디세요? 비싼 데 사네. 거기도 자연이라고 봐야 돼. 근래 같은 신도시 같은 느낌은 아니고. 전달됐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계획상권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99%가 분양을 해버렸어. 다시. 신도시 다산에 있는 상가들 분양하는 통건물이 거의 없지. 파주 운정에는 거의 분양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집합 건축물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101호, 102호, 201호, 203호 이렇게 나눠지잖아. 맞나요? 근데 역삼동 뒷골목 같은 경우는 암사동 같은 데는 뭐가 있냐면 꼬마 빌딩이야. 대로변 말고 바로 이면도로 들어가면 3층짜리, 4층짜리, 5층짜리에서 분양한 상가가 아니라 어떤 건물? 소유자가 몇 명? 한 명인. 그럼 내가 만약에 파주 운정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럼 분양상가, 구분상가를 거의 대부분 접하게 돼. 근데 내가 만약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한다. 대로변 라인 말고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 같은 데 말고 안쪽 이면도 들어가면 소유자가 한 명인 꼬마 빌딩들이야. 기본적으로 200억, 300억, 500억짜리들. 그럼 그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매매 쪽으로 가게 되면 건물 중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럼 내가 역삼동에서 구분상가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물론 강남대로나 테헤란대로에 대로변에 있는 그 건물들 중에서는 분양을 한 주상복합들이 있어. 그럼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은 구분상가야. 그럼 걔는 계획상권하고 같은 맥락이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어디냐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분양형 상가를 접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꼬마 빌딩을 접하게 돼. 일단 건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전달됐죠. 임대를 맞추는 거는 거의 같아. 아니, 구분상가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나 건물 1층에 어떤 업종이 음식점이 들어가나 그거는 같은 건데 매매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계획상권은 전부 다 뭐다? 소유자가 한 건물에 10명, 20명 있는 구분상가, 집합 건물이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자연상권이라고 하는 데는 대로변 말고 안쪽 이면도로로 바로 들어가면 다 건물들이 어떻다? 꼬마 빌딩이다. 여기까지 전달됐죠? 그러면 우리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자연상권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임대 수익이 낮아. 이유는 자, 꼬마 빌딩이 5층짜리가 100억이래. 그럼 그 100억이라는 매매가에 토지 금액이 80에서 90%를 차지해. 그래서 보통 이런 역삼동이라든지 강남 여기 뒤에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인데 100억짜리야. 그럼 토지 가격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90억, 95억이 나와. 한 90%, 80에서 90% 나와. 그러면 임대는 어디서 나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와? 건물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역삼동이든 강남이든 하다못해 암사동이든 그런 꼬마 빌딩 매가에 대비 임대 수익은 3%를 넘기는 게 없어. 진짜로 없어. 강남은 2% 넘는 거 찾기가 어려워. 요새 금리는 몇 %야? 대출금리. 상가 같은 걸 담보로 잡았을 때. 근래 대출 받으신 분. 4.5. 내가 4.5%로 4월 잔금 쳤거든. 아니, 검단 신도시랑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고, 이번에 잔금 친 게 2개가 있어. 영종도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종도로 들어가는 거야. 내일모레 영종도로 이사를 해요. 제 사무실이. 분당에 계속 있다가. 한번 놀러 오세요. 나중에 재밌는 일들이. 그래서 직원은 아니고, 저는 월급 줄 생각이 없고, 와서 개설 등록을 하고 일할 사람은 내가 이제 모집을 하려고 그래. 약간 소사무실 비슷한.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근데 이제 가까운 데 있어야 돼. 내가 여기처럼 역삼동에 계신데 영종도에 와서 일해라. 못해. 왔다 갔다 하다 죽어. 그리고 거기 한번 들어갈 때 톨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김종주입니다. 아, 네. 우리 양지훈 씨. 아, 오늘 갑자기 의사결정을. 아, 네. 자, 다시.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중개업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계획상권, 신도시 같은 데서 중개업을 하느냐, 아니면 꼬마 빌딩들이 많은 자연상권에 중개업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 물건 자체 접하는 게 임대 말고 매매 물건 접하는 건 완전히 구분이 돼요. 자, 계획상권은 구분상가를 많이 접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연상권은 꼬마 빌딩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중개업을 오래 하시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 잘 하면 나쁘지 않아, 그거. 물론 잘 하면. 임대 맞추는 건 또 거의 똑같아요. 구분상가나 꼬마 빌딩의 1층 이만큼이나 2층 요만큼의 학원 맞추고 음식점 맞추고 커피점 맞추는 건 그건 똑같아요. 자, 그 대신 임대 수익은 어떻다? 매매를 봤을 때 자연상권은 토지 가격이 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3% 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제 계획상권에서 구분상가잖아. 201호, 101호를 갖다가 매수를 하거나 분양을 받잖아. 그럼 얘는 토지 가격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 임대 수익이 중요해. 그럼 몇 %가 나와야 돼? 현재 대출금리가 4.5야. 상가 담보 대출이. 좀 내려간다고 해. 올 10월달 되면 금리가. 현재 4.5야. 그러면 최소한 임대 수익 몇 % 나와야 돼? 5% 일단 5% 무조건 기준을 잡아줘야지.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렵지, 거기. 그 임대 수익이 6% 7% 나와요?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 기준은 얼마로? 그런데 꼬마 빌딩을 할 때는, 자,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매물로 4층짜리 그냥 뒷골목 이면에 도로 한 3층짜리 오래된 거 그런 물건을 건물주가 의뢰했어. 80억에 90억에 100억에 팔아달래. 내가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갖고 매수자 찾았어. 그럼 매가 대비 임대 수익이 2.5, 2.8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임대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 아니, 그 사는 사람도 100% 현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그걸 매수하면서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대출의 금리가 4에서 한 5, 4이잖아. 근데 현재 들어오는 월세는 그 돈을 주고 매수했을 때 2.5에서 2.8, 2.9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도 적잖아. 그럼 사겠어, 안 사겠어? 사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요. 보통 우리가 상가라 그러면 임대 수익만 생각하잖아. 기본적으로 꼬마 빌딩은 자산가치예요. 땅값은 매년 올라 안 올라? 그걸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 중개할 때. 만약에 나 한 5층짜리 현금 한 뭐 50억에다가 대출 한 50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층짜리 4층짜리 꼬마 빌딩 하나 좀 찾아줘. 그랬어. 예를 들어서 찾아줬어. 근데 임대 수익이 2.8, 2.9, 3.1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이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임대 수익도 한 5% 나오는 거.
그러면서 땅값은 자동주 매년 오르는 거를 찾아달래. 평생 못 찾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임대 수익이 5% 나오고 매년 토지 가격이 올라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 꼬마 빌딩은 매물로 안 나와요. 그런 자식한테 갈 몫이야. 그렇게 좋은 거는 안 팔아요, 진짜로. 무슨 말, 팔아도 만약에 그걸 인근의 중개사무소에 내놓잖아. 난리 나요. 그 지역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야, 이런 게 이게 나왔어. 알잖아, 그 물건이 어떤 건지. 알아서 조용히 어떻게 정리하지 않는 이상 거의 상속분 아니면 배우자 목. 왜 그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현금 50억 갖고 계신 분이 임대 수익도 5% 나오고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나중에 뭔가 건물 가격 자산 가치도 올라갈 찾아줘. 그러면 우리는 설득을 해야 돼. 뭐라고? 그런 거는 현재 투자할 만한 곳에는 아예 없어요. 부산의 남포동, 광복동 서면에는 서면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에 거기도 임대 수익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 대신 임대 수익은 낮지만 뭘 보고 투자한다? 토지 가격 상승, 자산 가치 상승. 과거에 연예인들이 어디에 저기 어디입니까? 성수동이나 또 저기 어디입니까? 홍대 건물을 뭐 하나 샀어. 연남동 이런데 하나 샀는데 한 5년 6년 후에 그걸 갖다 50억 주고 살아갖고 한 80억에 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지 임대 수익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리모델링을 안 한 이상. 지금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기사를 본 우리들은 야, 나도 저런 걸 사고 싶다고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 자산 가치가 상승되는 거 꼬마벨팅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데 임대 수익이 5% 이상 넘어가는 것까지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그러면 못 찾아. 설득을 해야 돼. 이건 뭘 보고 투자한다? 토지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상권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재계약을 할 때 월세를 조금씩 올릴 수 있다. 어차피 그거는 계속 5년, 10년 가져갈 거 아니야. 꼬마 빌딩을 단타한 사람은 없어요. 구분 상가는 가끔 단타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획상권에서. 10년도 가져가면 근데 지금 내가 50억, 150억 샀는데 나중에는 130억, 140억, 150억 팔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재계약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계약갱신 요건 10년 행사할 거 아니야. 그 행사할 때마다 우리 임대 입장에서 뭘 올려? 상권만 좋다고 장사만 되면 뭘 올려? 월세 올릴 거 아니야. 임대 입장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하면 연 5%를 올릴 거고 지역별 환산보증금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면 연 5% 제한해봤지? 않잖아. 그래 그걸 조건으로 하면서 이렇게 올려갑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은 임대 수익이 2.5, 2.8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씩 해서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매가는 자산가치가 올라갔고 지금 이제 3.5,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더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지금 내린다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그렇고 계속 나와. 그래서 연말 보고 있어. 사실 이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 상가 담보대출이 6%대였었어요. 그때 잔금 치신 분도 있잖아. 분양받고. 무슨 말 이해돼요? 올 3월, 2월 되니까 4.1% 정도, 1%에서 1.5% 대출 금리가 내린 거야. 장기적으로 좀 내려줘야지 우리가 살아. 그렇지 않나요? 그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너무 힘들잖아. 갑자기 100만 원 내다가 130만 원 내라 그러면 200만 원 낸 사람 250만 원 내라 하면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제 강의 스타일은 이해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시든 현재 계신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자연상권에 있는지 계획상권에 있는지 계획상권은 뭐예요? 여기는 토지가치 상승, 자산가치 상승 말고 일단 임대수익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래서 기본 현재 5%는 잡고 매매를 하든지 뭘 이쪽으로 접근하는 거고 분양을 하든지 자연상권은 뭘 보고 자산가치 상승을 보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계획상권에서 통건물 같은 걸 꼬마 빌딩을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이 뭔지 아시죠? 1층은 뭐고 근생이고 2층, 3층은 원룸, 투룸 있는 거 아시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물건이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80평, 뭐 90평, 70평 땅에다가 3층짜리, 4층짜리 상가주택 졌잖아. 맞죠? 걔네들도 임대 수익이
걔가 매가로 18억, 20억, 25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임대 수익이 걔네들도 5%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다행히도 거기에 이제 뒤에 원투룸들이 수요가 높아서 월세가 많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좀 높아지지만 어중간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데 그 상가주택들 우리 신도시 가면 상가주택들이 모여 있잖아. 그죠? 도시계획 할 때 판교 같으면요 상가주택이 25억, 30억이에요. 80평짜리 땅에. 임대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2%, 3%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걸 살려고 하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있어 없어? 졸려? 졸리면 안 돼. 이 인원의 앞에서 거품 물고 있는데 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지금, 봐봐. 그 상가주택이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작아. 1층은 상가 하나, 그 다음 2층 두 가구, 3층 한 가구밖에 안 돼. 근데 어떤 신도시 같은 데는 파주운정은 몇 가구예요? 가구수 몇 가구 올라가요? 법적으로. 5가구? 7가구? 거긴 5가구. 그럼 임대수익이 더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럼 어떤 데는 7가구짜리도 있어. 4층까지 해갖고. 그러면 거기 원투룸에서 받는, 다가구에서 받는 월세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임대수익이, 매가 대비 임대수익이, 근데 임대수익이 올라가면 매가를 또 올려. 무슨 말 이해? 한 4% 넘는 거 진짜 찾기 힘들어. 걔도 기본적으로 가격은 어디에 형성돼 있어? 토지에 있거든, 토지에. 80평 땅 깔고 앉아있잖아. 구분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 그거 전달됐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상권 신도시 같은 데서 창업을 하거나 일을 한다, 소공을 하든 뭐 하든, 그러면 나는 상가 쪽으로 뭘 만난다? 구분상가를 만난다. 여기는 철저히 임대 수익이다. 여기에서 꼬마빌딩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상가주택밖에 없다. 상가주택은 기본적으로 걔도 토지 투자다. 임대 수익이 5%, 4% 넘는 것은 거의 작기.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중개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씀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입니다. 자연상권 계속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골목상권, 이제 구분하실 줄 알고. 자, 자연상권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지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쭉 있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연상권은 어쩌고 건물이 오래됐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아니, 이거 굳이 설명할 이유? 없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돼야 안 돼. 자연상권하고 계획상권이 뭔지만 알면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이거 설명할 내용이 아니야. 지금 뒤에 이 교재가 350페이지예요. 할 거 무지하게 많아. 읽을 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모르는 것들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이해가 돼야 안 돼. 토지가 있고 위에 건물 있잖아.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지. 기본적으로 그 꼬마빌딩 감정평가하면 토지가 80에서 몇 퍼센트 차지한다고? 90%. 건물에서는 임대수익이 나오는 건데 걔는 3% 넘는 것이 많지 않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계획상권은 어떻게 해서 분양을 해버렸지. 집합 건물이지.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어 없어? 뭐야? 골목상권이고 집합 건물 등기부로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원래는 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올렸을 거 아니야.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었겠지. 근데 건물을 올리면서 그 상가를 분양을 했잖아.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토지 등기부는 어떻게 됐어? 폐쇄 등기부로 가버려. 여기까지 전달됐나요? 우리 아파트도 원래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땅만 있었잖아. 땅만 있을 땐 토지 등기부가 있었겠지. 근데 아파트 짓고 분양을 해버렸고 이제 살잖아. 그러면 그때 있던 토지 등기부는 뭘로 가 있어? 폐쇄 등기부로 갔고 지금 우리는 아파트 등기부 열람을 하게 되면 뭐만? 집합 건물에 대한 등기부 나오잖아. 맞나요? 그 폐쇄 등기부는 특별히 따로 신청해야 되잖아. 이 용어는 다 알잖아. 예. 여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진짜는 여기부터야. 여기부터인데 시간이 애매해. 왜냐면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끊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10분간 먼저 쉬어. 그냥 쭉 하면 되니까 10분간 쉬고 다음 단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예, 10분간 쉬겠습니다.